라고 하는 작품으로 가볼게요. 자, 슬픔이 기쁨에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슬픔이 기쁨에게 딱 처음 봤어요. 처음 보면 뭐부터 볼 거예요? 그쵸? 화자를 아무리 잘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제목을 먼저 봐야겠죠? 제목을 딱 봤어요. 그럼 뭐가 생각나요? 에? 뭐라고요? 인사이드 아웃이요? 아, 그쵸. 그 영화에 슬픔이 기쁨이 또 뭐 있죠? 뭐 까칠이, 뭐 분노, 하여튼 이렇게 사람의 감정을 의인화한 그런 애니메이션도 있었습니다. 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슬픔이 기쁨에게 뭘 주거나 뭔가 말을 할 텐데 무슨 말을 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슬픔은 좋은 거죠. 아, 슬픔은 나쁜 거지. 슬픔은 누구나 싫어해. 기쁨 누구나 갖고 싶어 해. 그러니까 슬픔이 기쁨에게 말한다면 야, 너는 기쁨이어서 좋겠다. 뭐 이런 말을 할 것 같죠. 왜? 보통 이제 제목을 보면 슬픔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대상이 기쁨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대상에게 무슨 말을 한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우리의 생각이 맞을까요? 슬픔이 부정적이고 기쁨이 긍정적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자를 잘 따라가면서 한번 보죠.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적화자 나왔네요. 나라고 자기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화자가 나옵니다. 근데 너에게 슬픔을 주겠대요. 자, 보세요. 나가 너에게 뭘 준대요? 슬픔을 준대요. 그런데 제목을 통해서 봤을 때 나는 누군 것 같아요? 슬픔이 기쁨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슬픔을 줄게. 그럼 나는 누구야? 그치? 슬픔이겠죠. 슬픔이 기쁨에게 나 너한테 슬픔을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왜? 이런 생각이 들죠. 나 혼자 슬픔인 게 억울해서 그런 생각하면서 읽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게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생각과 너무 달라요. 슬픔이 부정적인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 혼자 갖기 억울하니까 야, 너도 슬픔을 좀 당해봐. 이런 의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이 슬픔은요, 사랑보다도 소중한 것이네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게 아닌가 봐. 슬픔이 부정적인 거고 기쁨이 긍정적인 거라고 생각했는데 왠지 아닌 느낌이 들어. 왜? 이 슬픔은 소중한 것이거든. 심지어 사랑보다도 소중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슬픔이 소중하다면 기쁨은 뭐길래? 자, 기쁨의 속성을 발견해 볼까요? 겨울밤 거리에서 귤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이 할머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겨울밤이라고 하는 굉장히 고난과 시련의 상황이죠. 밖에서 귤을 팔고 계실 텐데 겨울입니다. 얼마나 춥습니까? 거기다가 더 추워지는 밤입니다. 살아온 추위와 추위에라고 하는 게 좀 더 적절한 해석일 것 같아요. 그렇죠? 살아온 추위에, 추위 때문에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할머니는 굉장히 약자이면서 소외된 사람이죠.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해, 귤값을 깎으면서 이런 기뻐하던 너를 위해. 진짜 그러네요. 우리가 기쁨을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의 기쁨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왜? 이기적이지 않아요? 할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지금 오들오들 떨면서 지금 그 귤을 팔고 있는데 와가지고 아싸 5,000원짜리 4,000원에 샀다, 1,000원 깎았다, 1,000원 벌었다 이러고 혼자서 기뻐하고 있는 게 이게 긍정적으로 보이나요? 아니죠. 누가 봐도 이건 이기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일반적인 인식과 뒤집히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쵸? 화자를 잘 따라가 봤더니 나라고 하는 슬픔이가 너라고 하는 기쁨에게 슬픔을 주겠다고 했는데 슬픔은 알고 보니 소중한 것이었고요. 기쁨은 오히려 이기적이고 무관심하고 할머니의 그런 힘든 상황이나 시련과 고통 이런 것에 무관심한 그런 부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서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슬픔은요, 소중한 것이기도 하면서 어떤 것이기도 해요? 평등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 슬픔의 평등한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그쵸? 소외된 사람, 약자들을 이렇게 무시하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평등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슬픔을 주겠다. 또 뭘 주겠다?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됐죠? 네. 그럼 이제 우리는 오히려 사랑, 관심, 소중하고 평등한 이런 슬픔을 긍정적으로 읽어야 될 것 같고요. 기쁨을 부정적으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왜 부정적인 건 이기적이고 무관심하고 그러니까. 자, 조금 더 볼까요? 그러면 슬픔과 기쁨의 속성이 더 잘 드러날 것 같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자, 슬픔이가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 기쁨이 너를 불렀습니다. 근데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주질 않은, 네, 기쁨은요 평등하게 웃어주질 않아요. 예, 나를 향해서 이렇게 평등의 손을 내밀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때요? 이기적이죠. 무관심하죠. 그리고 비정하죠. 한 번도 그렇게 해준 적이 없대. 평등하게 웃어주지 않았어. 불평등해. 가만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자, 가만히에 덮인 동사자가 추위로 죽은 사람이죠. 추위로 죽은 사람이 다시 얼어 죽을 때 이런 시련과 고통,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연민과 관심과 사랑과 이런 것으로 가만히 한 장을 덮어줘야 되는데 이게 최소한의 관심 아니겠어요? 근데 가만히 한 장조차 덮어주지 않은 무관심한 기쁨이 너의 사랑을 위해. 자, 나오죠? 무관심하고 이기적이고 비정하고 불평등합니다. 그런 기쁨의 속성을 위해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는 그런 게 없는 너를 위해, 너의 눈물을 위해 나는 이제 너에게도 뭘 주겠다? 기다림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뭘 주겠대요? 기다림을 주겠대요. 자, 이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쵸? 아마 슬픔의 속성과 관련된 것일 겁니다. 즉, 다른 사람들을 기다려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라는 거죠.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 기쁨이 너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이 세상에 내리던 한방눈을 멈추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뭐 압축된 언어로 얘기하는 것이 시다, 뭐 서정갈래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여기서 한방눈을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나 한방눈 좋아. 왜냐하면 포근하잖아. 풍요롭잖아. 기분 좋잖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항상 화자를 잘 따라가면서 화자가 속해 있는 상황 안에서 봐야 돼요. 나라고 하는 슬픔이가 이 세상에 내리던 한방눈을 멈추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 한방눈 싫어. 멈출 거야. 그러면 이때 한방눈은 그렇죠. 부정적인 존재로 나온 거죠. 자, 그러면 한방눈이 왜 부정적일까를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왜 그럴까요? 그쵸. 한방눈이 막 펑펑펑 와요. 그러면 제대로 난방을 할 수 있고, 왜? 그리고 두꺼운 옷을 입고 이 눈을 맞을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굉장히 풍요롭고 신나고 때로는 낭만적이고 그렇게 느낄 겁니다. 그쵸? 그래서 강자 또는 뭔가 풍요로운 사람에게는 이 한방눈이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갖지만 약자에게는 난방비 없어. 이 추위를 어떻게 나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에게 한방눈이 펑펑 오는 이게 좋은 상황일까요? 아니요. 추위와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불평등한 한방눈을 멈추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아, 그래. 한방눈은 그래서 강자와 약자에게 불평등한 그런 존재구나. 그래서 멈추겠다고 얘기를 하는구나. 네.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추위에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봄눈도 그럼 나쁘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봄눈은 데리고 다녀온대요. 데리고 다녀온대. 그러면 여기서 봄눈은 긍정적인 존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왜? 추위에 떠는 사람들에게 데리고 가는 그런 존재니까요. 그럼 또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왜 봄눈은 또 긍정적인 존재일까? 봄눈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이거든요. 자, 보리는요, 이 추운 겨울을 땅 속에서 지냅니다. 그러니까 씨앗 상태로. 그리고 이제 이 겨울을 지내고 난 다음에 싹이 이렇게 나고 이제 여름에 파랗게 다 이제 성장을 하는 그런 곡식이죠. 근데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은요, 보리를 감싸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이 보리 씨앗을 덮어주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존재로 본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감싸주고 덮어주고 포용해주는 이런 봄눈들은
추위에 떠는 사람들에게 데리고 갔다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함축적인 시어 또 한번 봤습니다. 한방눈 그리고 봄눈.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눈 그친 눈길. 즉 뭔가 시련과 고난이 없는 뭔가 이렇게 평등해진 그런 눈길을 너와 함께 기쁨이 너와 함께 걷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슬픔이가 기쁨이에 대해서 이기적이고 무관심하고 비정하고 불평등하니까 나는 너 싫어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계속 깨달음을 주려고 하고 있어요.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줄게, 평등을 줄게, 기다림을 줄게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와 또 함께 걷겠다라고 얘기를 하며 포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이 포용성이라고 하는 것도 슬픔의 속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기쁨이가 슬픔의 그 가치를 알 때까지 기다리며 함께 걸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슬픔의 가치가 그렇죠.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나눔이고요. 공감이고요. 평등한 것이고요. 더불어 사는 것이고요. 네, 이런 긍정적인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슬픔이라고 하는 건 부정적인 거고 나 갖기 싫은 것이 아니었어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즐겁고 행복한 것이 아니었어요. 슬픔이라고 하는 것의 속성, 즉 화자의 속성은 소중하고 평등하고 기다려주고 나눠주고 공감해주고 더불어 사는데 꼭 필요한 그런 존재인 것이고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이고 무관심하고 비정하고 불평등한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이가 기쁨이에게 나 너에게 소중한 슬픔을 줄게, 평등을 줄게, 기다림을 줄게, 네가 슬픔의 가치를 알 때까지 함께 걸어가 줄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까? 내용 파악 잘 되셨어요? 네, 우리의 일반적인 인식을 뒤집는 그런 내용이어서 사실 너무 뻔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교과서에 제일 앞장에 실릴 만큼 뭔가 인상이 깊지 않겠죠. 슬픔이 기쁨에게 너는 좋겠다 기쁨이라서 이런 얘기 너무 뻔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식을 뒤집는 낯설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탁 주고 있어요. 그쵸? 네. 근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런 가치인가 여러분 느끼게 될 겁니다. 제가 수업 시간, 학교 수업도 그렇고요. EBS에서 강의를 할 때도 굉장히 잘 울어요. 왜냐면 나는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약간 이렇게 공감을 잘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19 수능 특강 문학 강의를 할 때도 2번 정도를 울었어요. 그게 뭐였지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유다령의 슬픔에 대하여라고 하는 아들이 죽은 이야기 그거 볼 때랑 그리고 여성주의 시를 읽을 때 막 눈물을 흘려가지고 이제 강의가 중간에 끊겼어요. 그때 우리 PD님이 또 왜? 어느 포인트에서 울었냐며. 기쁨이신가요? 네. 자, 그래서 이해를 잘 못하시고 막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알죠. 예. 얼마나 슬펐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그 아픔을 나누고 공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성의 힘든 삶에 대한 시가 나왔을 때 이런 게 막 공감이 되고 막 이런 거죠. 네. 또 하나, 이 그 공감을 잘하는 슬픔의 유전자는 저희 딸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은요, 동화책을 보면서 울기도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읽어줘요. 아직 한글 몰라서. 읽어주면 2번 울었어요. 첫 번째는 강아지똥이라고 하는 권정생 선생님의 동화책을 읽어줄 때 울었습니다. 강아지똥이 자기 몸을 다 이렇게 희생시켜가지고 민들레꽃에 흡수되는 아름다운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읽어봤나요? 예. 근데 그때 강아지똥 불쌍해 막 이러면서 아니 민들레꽃이 들어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진 거야? 막 이러면서 울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성냥팔이 소녀라고 하는 명작 동화를 읽을 때 성냥팔이 소녀가 죽은 거냐며 이렇게 죽은 거냐며 너무 불쌍하다고. 그래서 제가 하늘나라 가서 엄마를 만났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위로를 해줬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제 옆자리 선생님께서 저희 딸 감수성이 풍부해요 막 이러면서 막 울어요. 우리 딸은 성냥팔이 소녀를 읽어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엄마 그래서 성냥팔이 소녀가 성냥을 하나도 못 팔았다고?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네. 자, 뭐가 옳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게 이제 어떤 게 여러분에게는 더 뭐라고 해야 되나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모습으로 비춰져요?
그쵸, 우리 딸. 그쵸? 그렇지 않아요? 네, 우리 딸. 뭐 공감해서 눈물을 흘리자 슬픔을 느낄 수 있잖아. 뭔지 알겠어요? 느낌 와요? 네. 그래서 슬픔이 기쁨에게. 나는 이런데 너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니? 나 너에게 이런 걸 줄게. 우리 함께 더불어 살자. 라고 반성과 깨달음을 촉구하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됐어요. 네. 자, 화자를 잘 따라가면서 내용 파악을 이렇게 잘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내신 만점 받으려면 선생님, 이 학교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학교 선생님은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얘기해 주시던데요. 맞아요, 맞아요. 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화자를 잘 따라가면서 내용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또 뭐도 있습니까? 아까 서정갈래 또 무슨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 그쵸? 운율. 네, 노래로 불린다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운율감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요. 네, 그러면 운율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들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요.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여기 한번 볼게요. 네,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이 세상에 내리던 한방눈을 멈추겠다. 자, 몇 음보로 읽힙니까? 그쵸? 음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걸음걸이라는 거예요. 한 행위 또는 이렇게 규칙적인 몇 개의 덩어리로 읽힙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그쵸? 그래서 사음보의 음보율이 나와요. 뒤에도 한번 볼까요?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추워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부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이렇게 사음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네. 그리고 또 왜 이걸 이렇게 읽으면 왜 또 운율감이 느껴지냐면 자, 특히 여기 볼게요.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이런 부분을 보면 음운 중에 니은, 즉 자음 니은이 굉장히 많이 쓰였다는 게 보이죠.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뭐 이렇게 하면 니은이 많이 쓰였죠. 그래서 니은이라고 하는 음운, 네, 쉽게 말하면 자음을 반복해서 사용해서 또 리듬감을 주는, 운율감을 주는 그런 효과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대답해 보세요. 그쵸? 겠다, 겠다. 그쵸? 그리고 여기도 겠다, 겠다. 네, 여기도 주겠다, 주겠다 라고 하면서 뭐뭐겠다 라고 마지막 어미를 쓴 경우가 많습니다. 문장의 마무리를 뭐뭐겠다로 한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겠다의 반복을 통해서 또 운율감과 리듬감을 주고요. 자, 이 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겠다라고 하는 건 그렇죠?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드러난 겁니다. 네, 의지가 드러난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겠다의 반복을 통해서 의지를 드러내고 그리고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사음보, 니은, 반복 그리고 뭐뭐겠다. 예, 이게 음악성을 형성하는, 운율감을 형성하는 요소다라는 것도 배웠을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또 선생님, 각종 표현 방법들 있잖아요. 예, 그거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 뭐 들어봤어요? 직유, 맞아. 은유 이런 거 들어봤죠? 대꾸, 영탄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네, 그런 표현 방법도 맞아요. 네, 우리가 시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표현 방법을 써야겠죠. 그럼 여기서 어떤 표현 방법을 썼을까도 짚어볼게요. 일단 슬픔이 기쁨에게 뭔가를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에게라고 하는 것은 유정물에게 쓰는 그런 조사거든요. 나는 뭐 세상에게 도전한다. 세상은 유정물이 아니라서 세상에 도전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약간 문법적인 것으로 왔는데요. 네, 유정물이라고 하는 건 감정이 있다라는 뜻이고요. 동물이나 사람을 유정물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슬픔이 기쁨에게라고 한 건 기쁨을 유정물, 즉 사람처럼 본 거예요. 거기다가 나는 너에게라고 하면서 슬픔을 나, 기쁨을 너라고 사람을 얘기하는 인칭대명사로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막 말을 건네면서 나는 너에게 이런 걸 줄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이 아닌 슬픔과 기쁨을 전체적으로 사람인 것처럼 빗대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법을 전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말을 건네는 형식. 네. 나는 너에게 뭘 줄 거야 라고 하면서 화자인 나가 청자인 너, 즉 슬픔이 기쁨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슬픔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대립적인 시어죠. 네, 그래서 대립적인 시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를 한번 집중해서 볼까요?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 선생님의 설명을 듣다 보니 그래,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공감이고 더불어 사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과 연대하는 것이고 나누는 것이라면 그래, 사랑보다 더 소중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은 오죠. 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 봤을 때 사랑보다 소중해? 말도 안 돼. 슬픔은 부정적인 거고 사랑은 긍정적이니까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이 있을 수 없지.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처음엔 그렇게 느꼈죠. 말이 안 되는데 라고 느꼈는데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그 이면에, 그 안에 있는 의미를 파악하고 났더니 그런 거구나 이렇게 파악했습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겉으로는 말이 안 돼. 이게 두 개가 모순돼. 말도 안 돼. 이래요.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진실과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런 걸 무슨 표현법이라고 합니까? 뭐요? 역설법. 좋아요. 역설법. 역설법. 그래서 역설법 같은 거 이런 거죠. 야, 내 친구는 작은 거인이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작은데 어떻게 거인이야. 클 겉자를 쓰는 거인인데 말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덩치는 작지만 마음 씀씀이가 큰 그런 사람일 수 있죠. 그럼 작은 거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역설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의인법, 말을 건네는 형식, 역설법, 그리고 이렇게 대조되는 시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낯설게 하기라고 하는 걸 사용한다. 이건 뭐 특정한 표현 방법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슬픔은 부정적인 거고 기쁨은 긍정적인 거였어. 근데 그게 완전히 뒤집혔죠. 이걸 읽고 나면 그래, 다른 사람의 삶에 공감을 하고 나누고 더불어 사는 걸 추구하는 이 슬픔이야말로 더 긍정적인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인 인식과 뒤집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낯설게 하기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됐어요?